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그래서인지 산수유, 개나리, 벚꽃, 심지어 라일락까지 한꺼번에 모든 꽃들이 확 다 피어버리는 그런 기현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서울의 대기 중의 탄소량을 측정해 보면 지금이 2023년이 아니라 2047년에 해당한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 탄소량 측정으로 기후변화를 연구하시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의 정수종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소개한 2023년이 아니라 2047년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기후과학자들이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때 이제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있느냐, 탄소의 농도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탄소의 농도가 늘어나면 기후가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할 때 이제 우리 컴퓨터의 기후 모델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처방한다고 하는데, 기후 모델 속에 이산화탄소 양을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개념인데, 가상의 지구를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3년이 한 420 ppm 정도 되거든요. 420. 네네. 근데 지금 420 ppm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현재 직접 측정을 해보면 한 우리나라 이제 평창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지금 실제 서울에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거의 500에 육박하는 500 ppm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500 ppm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할 때 그 시나리오상에서 보면 2047년 정도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서울은 2023년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2047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2023년 평균치 2047년 수치라고 하는 건 지구 전체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은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지구 전체 평균에 비해 이렇게나 많다. 네네네, 그 맞습니다.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서울에서 발생시키는 탄소가 많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더 간단한 개념으로는 뭐 도시 열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주변의 지역보다 따뜻하다는 건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배출이 많은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겠죠. 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13,000개 도시 중에서 서울이 이산화탄소 배출 1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2, 3년 전에 그 노르웨이 공대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뭐 꼭 1등이 아니라 뭐 5등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뭐 10등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뭐 여튼 이렇게 등수가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에너지 기반,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우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소의 약 80%가 거의 도시에서 온다.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탄소의 배출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그 촬영한 영상을 보면 주로 도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도 이제 그런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지목이 돼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노르웨이 공대에서 그런 발표를 해서 서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 이유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그 등수가 높은 이유는, 배출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울에서는 24시간 원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고,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일 주된 원인입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에서 저희가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건물 에너지 사용, 난방,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건물과
자동차가 조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물 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네네. 것들이 서울의 경우 그러니까 세계에서 거의 한 10위 안에 엄청난 양을 배출시키고 있다 이거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탄소량 측정, 탄소 순환 연구. 제가 듣기로 우리 정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한 연구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탄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탄소 순환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탄소가 이제 어디에서 배출이 되고 또 이동을 하고 흡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는 걸 탄소 순환이라고 하는데 탄소 순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개별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토양에 있는 탄소만 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공장에서 배출된 이런 배출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산림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 그렇죠. 근데 탄소 순환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배출, 이동, 흡수 전부 다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는 사실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탄소에 관심이 있었느냐를 조금 돌아보면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지금처럼 심해지고 탄소 중립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탄소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교수님, 제가 뭐 서울의 경우 대기중 탄소량이 2023년이라 2047년이다. 그 대기중 탄소량을 누가 측정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연구팀에서 네네네. 어디에서 측정을 하죠? 지금은 이제 그 서울 남산 그 가운데 있는 타워에서 남산 타워. 네, 꼭대기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도심지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제 용산 지역에 있는 그 큰 빌딩 120m 되는 빌딩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그 작은 숲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배출원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군데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측정해 보면 용산이 항상 제일 높게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저기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건물도 많고 사람의 이동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예상을 했고 그 지역을 그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탄소량이 많다. 그게 처음에 제가 소개한 온실가스,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일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게 봄철에 기온이 확 올라가고 네네네. 제가 소개한 대로 꽃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피어버리고 네네네네.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온도가 올라가고 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근데 이걸 잘 못 느껴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봄에 꽃 피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확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태계가 그만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꽃이 빨리 핀다는 거는 사실상 뭐 크게 좋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온난화가 돼서 꽃이 빨리 피면 이제 다른 것들도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꽃이 동시에 한꺼번에 빨리 핀다는 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꽃이 빨리 피는 것과 여러 개가 막 동시에 피는 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꽃이 빨리 핀다는 게 사실은 이제 꽃은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이제 지구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양 단계에서 보면 제일 아랫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이 있고 곤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동물, 사람, 그다음에 이제 지구로 이어지는 이런 큰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과일이 열리면 음식을 먹듯이 꽃이 피면 꽃을 이용하는 꽃의 영양분을 이용하는 또 벌이나 뭐 곤충이 있고 근데 얘가 이제 혼자 너무 빨리 가면 뒤에들이 못 쫓아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곤충들이 못 쫓아가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곤충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 동화가 돼 있는 거죠. 얘네들은 동조화라고 하는데 이제 식물이 활동을 시작하면 곤충이 또 활동을 시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상황인데 식물이 꽃을 빨리 피웠을 때 곤충도 빨리 깨어나서 쫓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 둘이 속도가 다른 거죠.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점점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곤충의 영향도 생기고 식물의 영향도 생기고 곤충을 이용하는
동물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럼 결국에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벌이 급감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다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벌이 이제 급감한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식물에 의한 그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뭐 꽃이 빨리 펴서 수분 매개가 안 되고 이때 이제 영양분 그 채밀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벌은 그 변온동물, 바깥의 기온에 이제 의해서 자기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건데 이 너무 급격한 이상기후, 그러니까 너무 더워졌다가 너무 추워졌다 이런 그 널뛰기 하듯이 날씨가 변해버리게 되면 얘네가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기후 변화 외적으로도 그 농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날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그 안에 진드기가 원래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벌통 안에는 일정 부분의 진드기 응애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이 번성하게 돼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 물질인 탄소를 연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세먼지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석탄 화력을 떼면 그렇죠. 탄소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를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탄소 연구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탄소를 줄여야 되고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탄소가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미세먼지랑 연관이 크다.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이제 벌들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지금 너무 많은데 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벌의 이제 그 채밀 시간,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 벌이 꿀 따오는 시간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벌은 그 빛 정보, 태양의 이제 편광 정보라고 하는데 빛이 산란되는 정보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침판처럼 그걸 이용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빛 산란이 심해져서 이 편광 정보가 소멸된다고 그러거든요. 나침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는 집에 찾아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벌 이렇게 등에다가 그 RFID라고 하는, 우리 지하철에 이렇게 띡 하고 하면 이제 그 RFID를 달고 측정을 해보니까 날씨가 아주 좋을 때 얘네는 보통 한 44~45분 정도면 이제 채밀을 해오는 거죠. 꿀을 따와요. 예.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는 거의 한 2배까지는 안 해도 또 77~8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그 자체, 뭐 온도 변화, 식물에 의한 영향 이런 것만 봤지만 결국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 오염도 이 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군요. 온도, 또 미세먼지, 네. 뭐 모든 게 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결국 또 그게 역으로 식물에 영향을 미쳐서 맞습니다. 제대로 수분 못하면 열매를 못 맺고 네네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가 잘 못 자란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물이 잘 자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30%는 식물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얘네가 잘 못 자란다는 거는 그 흡수량이 줄게 되면 더 공기 중에 많이 쌓이고 탄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대기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온도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진 지역은 더 빨리 공기가 가열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급격한 그 구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소나기를 불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끼치게 되죠. 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도 기후 변화랑 연결된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는 것은 거의 사람이죠. 뭐 방화를 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는 거는 기후변화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산불이 한번 났을 때 정말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산불이다 라고 그렇게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후변화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았으면 이제 이 정도 불씨에는 금방 꺼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꺼질 수도 있고 뭐 사람이 금방 끌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불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지고 있어요, 기후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공기가 따뜻해진다는 거는 이 바닥에 있는 수증기를 계속 빨아들이려고요. 그럼 이제 바닥에서 보면은 계속 건조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건조해지면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비가 예년보다 더 적게 오거나 똑같이 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땅도 마르고 공기도 말라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에 크게 산불이 났던 동해안 예. 그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산불이 났던 인왕산에서도 올 봄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런 패턴이 굉장히 가물었고 비가 잘 안 왔고 네네. 계속 건조 경보 내려졌고 네네. 그러다 보니 산불이 커지는 거로군요. 네네네. 어. 그게 뭐 우리나라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 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 났던 산불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네. 특히 우리 동해안 그 지역은 왜 그 양간 지풍이라고 하던가요? 네네네. 그 아주 센 바람이 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 기상의 효과인데 그 기후대 자체가 밖에서 굉장히 건조했는데 불이 났을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이 부채질 하듯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센 바람이 더 불을 막 키워주는 거죠. 예. 거기 이제 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공기가 우리가 이제 그 베르니 법칙 막 이런 거 배운 것처럼 이렇게 관이 좁아지면 갑자기 빨라지는 유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산맥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 공기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빨라집니다. 거기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불씨가 확 일어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뭐 기후변화 그런 양화진풍 두 개의 효과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봄철마다 동해안 지역은 필연적으로 큰 산불들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기후변화는 곧 식량 위기로 이제 이어질 것이죠. 네네네. 그건 또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아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식량 위기를 유발할 것이다. 그런 뭐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날씨가 뜨거워지고 곡물이 잘 자라기 힘든 환경, 뭐 다른 그 가축, 곤충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잘 자라기 힘든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본 것이죠. 어디서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작년 가을에 라면 값이 올랐어요. 예. 과자 값도 오르고 예. 밀 공급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 작년 초로 들어가 보면 그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큰 전 세계적인 그 식량의 허브. 밀 네. 곡창지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일부 학자들은 뭐 경제학자, 기후학자들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아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밀 공급이 안 되면 식량 그 가격에 위기가 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못 사는 국가들은 위기가 올 것이다. 예. 근데 그때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게 인도가 사실상 밀을 많이 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인도도 밀 네, 생산을 네. 많이 하는군요. 인도가 거의 두 번째로 많이 두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인도에 무슨 일이 났냐면 인도에 이제 작년 4월 경에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섭씨 기온이 50도까지 올라요. 4월인데. 네. 날아가는 새가 이제 떨어져 죽었죠. 아이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는데 뭐 여름에 30 몇 도만 돼도 너무 덥잖아요. 50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밀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 정부에서는 수출 금지를 내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도 풀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해 또 그 미국에서 이제 가뭄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뭄. 그래서 얘네도 평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준 거죠. 예.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한쪽은 줄고 또 한쪽으로는 폭염으로 인해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밀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나라도 이 뭐 짜장면 값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실제 그렇게 가을에 됐죠. 그렇게 됐죠. 가격이 올라간 거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에는 뭐 우리가 그걸 가격을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계층 또는 일부 국가에서는 바로 위기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미국의 가뭄, 인도의 폭염 네. 이런 현상들은 다 기후 변화의 결과인 것이고 네네, 그것이 맞습니다. 식량 생산량을 떨어뜨릴 것이고 네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의 폭염과 그 미국의 가뭄의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극의 온난화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북극곰이 막 죽는다, 예. 뭐 빙하가 녹는다 이러면 얼음이 다 녹아서. 네네네. 사실 내일처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극은 굉장히 기온이 차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 두 지역에는 그 사이에 강한 바람이 제트 기류라는 바람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제트 기류는 그 두 지역의 온도 차가 커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강해지면 굉장히 팽팽하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온도 차가 작아진다. 즉 북극이 더 따뜻해지니까 온도 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힘을 잃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일자로 팽팽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트 기류가.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간 지역에서는 위에 찬바람이 내려오고 이렇게 반대로 올라간 지역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확히 북극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가 약해지고 그 제트가 사행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인도를 몰아친 거예요. 그거는 북극발 폭염인 거죠. 이게 참 어떻게 폭염이 북극으로부터 시작됐다. 네, 이 메커니즘도 아주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북극의 온난화가 강해지는 거는 우리 중위도에서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탄소,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네, 이미 배출된 것들이 대기 중에 지금 가득 차 있고, 네, 게다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네, 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줄이자고 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단 한 번도 산업화 이후로 공기 중에 탄소의 양은 줄어든 적이 없는 상황이고 없죠. 지금 사실상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들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20몇 년 이 기후 변화를 공부를 했지만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온실가스 늘어나면 기후 변화 심해지는데 매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줄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근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탄소 중립이란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돼가지고 우리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노력은 하자라고 시작한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느리는 것을 일단은 좀 중단시켜 보자. 네, 그렇죠.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뭐 어떤 의미에서의 중립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예. 탄소 중립 이러면 자꾸 이제 탄소를 막 배출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거는 이 발전소의 석탄이 아니고 자동차의 배기가 아니라 공기 중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남아 있느냐. 그렇죠. 걔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더 이상 공기 중에 공급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을 하더라도 배출한 만큼 우리의 생태계가 흡수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기술을 가해서 더 흡수해 주면 예. 더 이상 공기 중으로는 안 가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탄소 중립인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인류가 배출하는 거에 딱 반 정도 지구가 흡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반이 계속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더 줄여야죠. 근데 이제 국가별로 보면 또 이 너무 배출과 흡수의 패턴이 다르니까 어떤 예. 국가는 배출과 흡수의 비율이 9대1. 거의 우리나라 같은 국가죠. 우리가 지금 제일 네. 악당이라면서요? 제일 악당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 이런 중국 애들이 앞을 차지하고 있지만 걔네는 절대적인 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등수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워낙 그쪽이 많이 배출하니까. 근데 우리가 악당 소리를 듣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이 경제 대국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국가인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악당이라고 불리는 거고 양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악당인 건가? 뭐 많이 배출을 하지만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출량 기준으로 봐서는 네네. 우리가
좀 많이 배출하는 쪽인데 네네네. 방금 언급하신 어떤 노력도 안 한다? 그래도 우리 정부도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하겠다 네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왜 국제적으로는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기후학당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이고 뭐 한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고 2, 3년 전에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예.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작한 게 어디냐. 그런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탄소를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미 좋은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른바 탄소 중립 실천 방안, 구체적 방안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정책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 제조 부분을 줄여야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게 발전이나 제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줄여야 되고 이제 발전을 줄이려면 에너지원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제조에서는 이제 제조 과정 그 회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산업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하면 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가 당장 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대 보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 흡수원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있는 나무를 뭐 잘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더 흡수 능력이 좋은 애들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네네. 예. And though the trouble's in the dark, I will hold all the lights on you. We give ourselves a shining start, all alone, all alone.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기과학 처음 학부 때부터 전공하셨고 네네네. 애초부터 나는 기후를 연구할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대기과학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는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도 자연과학부라는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학부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학과가 없고 예. 몇백 명의 학생이 전부 자연과학부라는 자연대가 하나의 학과였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어떤 게 흥미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쭉 보니까 이제 대기과학 전공이라는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나 별로 선택을 안 하는. 그래서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남들 안 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화학 이런 것 뭐 그때는 분자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울 때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기과학을 갔는데 대기과학에는 이제 크게 기상하고 기후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기상은 이제 보통 우리 매일 일기예보 날씨.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가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야예요. 너무 어렵고 항상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감. 그래서 이제, 근데 기후는 뭔가 약간 뭐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아서 한번 이거 해봐야겠다. 근데 기후 분야 중에서도 기후 변화 한번 봐야겠다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기후 변화를 보려면 네. 탄소 순환을 봐야 되겠다. 네네. 그 탄소 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이제 제가 공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서울대에서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포닥이라는 건 박사후 연구원 박사 후 과정. 네. 예. 박사후 과정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취업을 해야겠다. 뭐 연구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세계적인 연구기관에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예. 그때 간 게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지구물리 유체학 연구소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데인가 보죠. 그렇죠. 이제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그 기후 모델링을 만드는 기관 중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기관 중에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스키로 마나베라는 그 교수님 또 거기에 계시고 처음에 딱 갔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노벨상 받을 만큼의 석학도 계시고 예. 뭐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탑 대학이니까 너무 막 학생들도 영화에서 보던 그런 천재 같은 애들밖에 없고 아, 그래서 얘네랑 경쟁은 안 되겠다 내가 웬만큼 쉬운 거 해갖고는 얘네를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기후변화 중에서는 뭐가 제일 어렵지? 그때 이제 한참 탄소순환의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고 아 이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아, 이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니까 나도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네. 뭡니까? 정확한 뜻이. 탄소 발자국이란 거는 사실상 이제 대중들에게 탄소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쉽게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탄소 뭐 이런 물건을 만들 때도 생산 과정에서 계속 탄소를 배출하고 만들 때, 그다음에 쓸 때, 그다음에 이제 버릴 때 이런 쭉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탄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왜 거기다 발자국이라는? 뭐든지 하면 발자국이 남는다. 네, 그렇죠. 그 뭐 아무래도 뜻이로. 흔적이 남으니까 네, 그렇게 그런 보시면 거군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탄소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특히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네네. 그 디지털 때문에 또 그렇게 전기가 많이 쓰이고 네네. 그래서 탄소가 많이 생긴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탄소 발자국을 넘어서서 뭐 디지털 발자국, 뭐 이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물건들, 뭐 핸드폰, 뭐 차도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라고 치면 핸드폰을 만들 때 쓰는 탄소, 그다음에 핸드폰 우리가 사용할 때 계속 충전하죠. 예. 거기에 쓰는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탄소. 근데 또 핸드폰 버릴 때 탄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대표하는 게 결국 AI.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결정적으로 모든 게 디지털이죠. 빅데이터를 공부해야 네네, 인공지능이 그렇죠. 되죠. 그 빅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쌓아놓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다 디지털, 다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디지털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 이제 과학자들이 뭐 컴퓨터 모델링을 할 때도 서버라는 걸 쓰는데요. 정말 전기를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걔네들이 전기를 쓰는 걸 뭐 한여름에도 뭐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따로 틀어놔야 될 정도예요. 네. 너무 열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하나 연구실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서버도 그 정도인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아마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지금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전 세계 도처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량이 항공업계 탄소량보다도 많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지금 모든 세상이 뭐 자동화, AI,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고 예. 지금 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아무나 항상 보려면 언제든지 영상을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데이터 센터가 많은 탄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구가 이제 탄소량이 많아지고 평균 온도가 1도, 2도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뭐 해수면도 상승하고 식량 위기 닥치고 이거는 이제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네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미 물 건너 갔습니까? 지구는? 아직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아직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측한 거를 좀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피해, 뭐 나쁜 영향을 받은 거를 빨리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구가 기후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 속도를 다시 되돌려 놓기에는 더 느리거든요. 예. 우리가 복구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지구의 이 기후 시스템이 왜 변했는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실천만 하면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도 바꿔야 되고 제조 과정도 바꿔야 되고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더 빨리 탄소 중립하고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려하는 이유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 산불도 예, 마찬가지인데 산불도 지금 계속 강해지고 이게 확산되는 추세라는 건 뭐냐면 얘네는 흡수원이에요. 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흡수원인데 그렇죠. 흡수원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흡수원이 대기 오염물질 탄소가 된 거예요. 기후변화 유발 물질. 불이 나서 탄소를 내뿜으니까. 그렇죠. 나무라는 탄소가 공기 중의 탄소로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고 지금 그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생태계들도 되게 그 탄소 그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운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못 먹고 이러면 되게 힘들고 그러면 자기 에너지를 다 못 쓰는 거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보면 시내에 물주머니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뭐 걔네는 물주머니 떼는 순간 걔네는 어쨌든 도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굉장히 앞으로 자연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온난화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사인이고 또 하나가 이제 북극에 아까 말했던 그 북위 60도 이상 지역에는 동토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북위 60도 이상의 동토층이 있는데 동토층에 지금 매장돼 있는 탄소가 뭐 약 한 1600 페타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우리가 지금 420 ppm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탄소의 양으로 치면 한 800 페타그램 정도 돼요. 약 2배 정도 매장돼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그렇게 많은 탄소가 매장돼 있어요? 화석이라고 보면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어. 옛날에 거기 이제 뭐 동식물들의 유기 썩은 것들, 예. 뭐 나무가 썩은 것들, 예. 동물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탄소, 뭐 석탄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얘네들이 얼어 있으면 밖으로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데 동토층이 높고 막 거기 질퍽질퍽하게 되고 예. 풀이 막 자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 얼어 있어야 될 땅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탄소가 나와요. 기체로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계산에 없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에는 이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화석 연료를 이만큼 배출하면 이런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석 연료 더하기 동토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배출량이 더해져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겠죠. 더 빨라집니다.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굉장히 암담한 미래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우리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교수님 보시기에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아니까 실천만 하면 되긴 된다. 네네.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좀 더 빨리. 더 많이. 네. 예. 네.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원의 변경 뭐 네. 등등의 이제 그걸 해야 할 것이고 네네네. 일반 개인들은 뭐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각자 역할이 다 있다고 봐요. 뭐 개인, 뭐 민간에서도 개인이 있고 뭐 회사, 산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이런 것도 역할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보통 정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어디 세미나 가면 항상 손 들고 처음 나온 질문이.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흔히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쓰면 안 되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냐.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큰 변화는 보기 힘들어요. 큰 변화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변화를 보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과감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개인이 좀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된다라고 보는데. 현명한 소비? 네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좀 더 탄소 배출이 적은 물건, 저탄소 또는 친환경 물건들에 대해서 좀 더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지 않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아직은 비싸요. 예, 대부분 친환경이나 저탄소라고 붙은 것들은 대부분 가격이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산 공정에 그 탄소 저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투자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좀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런 물건을 예. 사려고 하면은 그게 소비자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물건을 더 만들려고 해야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그럼 또 네. 사실 가격도 좀 떨어뜨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저는 그런 구조가 좋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부 역할은 처음에 이제 기업이 그렇게 빠르게 전환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규제 관리를 조금 유연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기업들이 그런 저탄소 물건이나 친환경 제품 쪽으로 예. 생산 과정을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런 걸 만들고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사게 되면 예. 실질적으로 그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큰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조에서 또 많이 쓰는 전기, 발전 부분도 줄어들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좀 좋은 선순환이 생기지 그러네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일상용품, 대부분의 뭐 전자제품 등등의 저탄소 친환경 이런 제품이 있습니까 따로?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좀 이게 네네네. 보편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겠죠. 이거는 왜 없지? 뭐 또 찾고 그런 것들을 또 세상에서 요구를 하고 이제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걸로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수요가 없으면 그렇죠. 절대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네, 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그런 걸 만들고. 알겠습니다. 알리백이라고 네네네.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 것만 서로 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굴지의 기업들한테 우리 뭐 3대 같은 대기업들도 수출을 하고 하려면 이제 우리도 그런 실천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그렇죠. 건 또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이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예.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게 뭐 굉장히 큰 뭐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그 소비가 심하고 예. 열을 많이 내니까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 센터를 뭐 물속에 집어넣는다든지 그 열 저감을 예, 위해서 예. 그러면 전기를 덜 쓰게 될 거니까.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 위치에서 할 일들이 있고 네. 이젠 좀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네. 이 말씀이시로군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또 대중교통 타기, 뭐 이건 기본이겠고요. 저탄소, 친환경 제품을 골라서 소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